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변동금리든지 고정금리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있는 CS의 손희애입니다. 저는 채널에서 전직 은행원으로서 금융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제가 7개의 직장이나 거친 프로 이직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 이야기도 요모조모 전해드리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 지금 결혼 한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횟수로는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와. 제가 아니 근데 전직 은행원이라는 건 알았는데 남편분도 은행원이라고 해서 현직 은행원이라고 맞아요. 해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전현직, 그러니까 은행원 신혼부부의 돈 관리 방법 같은 거를 우리가, 왜냐면 편견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둘 다 은행원이면 도대체 돈 관리는 누가 하지? 결혼을 이제 처음 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둘 다 이제 은행원이다 보니까 돈 자체에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금 준비를 했는지?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후를 떠올려 보면은 신랑도 모은 게 별로 없었고 저도 그래요? 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각자 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썼던 둘이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각자가 별로 모은 게 없었고 결혼하기 전에 솔직하게 깐 거죠. 나는 이만큼 모았어. 이렇게 까고 나서 그럼 나머지 부족한 돈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뭐 집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웨딩 이런 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우리는 대놓고 그러면 한 사람 앞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그 혼수 비용 같은 걸 충당하고 부모님한테 도움 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둘의 힘으로 하되 같이 갚아 나가자. 그럼 결혼할 당시에 바로 뭐 집까지 구매하신 거는 아니셨고. 처음에는 전셋집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8년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19년도 6월에 조금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죠. 내가 편견이 있었나 보다. 음. 두 분 다 어쨌든 은행원이셨으니까 뭔가 모아놓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가족을 위해서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취직하고 나서 뭐 저희 엄마나 뭐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쓴 그런 K 장녀, K 장녀였고 또 K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갖고 있는 자금 자체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은행원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많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결혼 못할 건 아니다. 그럼 갖고 있는 자금으로 요거는 요렇게 활용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은행원들을 위한 대출 상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싸진 않지만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혼수 자금 마련하고 같이 갚아 나가자. 자금이 빵빵했다기보다는 전략이 빵빵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작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자체의 규모는 5천 정도 뚫어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산이 없이 빚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비주로 시작했어요. 대박이다. 마이너스 5천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 집도 마련하셨고 그쵸? 그럼 빚으로 시작했어요. 5천으로. 어떻게 경제권을 아, 누가 가지기로? 저희가 결혼했을 때는 각자 하는 건 일단 아예 고려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전직 은행원이고 남편이 현직 은행원이잖아요. 그래서 현직이니까 조금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고 사실 성격상으로 좀 더 꼼꼼해요, 남편이.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같이 일하는 업무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냥 큰 6인용 그거를 저희는 데스크 같이 써요. 거기에 각자의 계산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직 은행원이지만 크리에이터로서 또 쓸 일이 있으니까 이제 계산기 많이 쓰고 이제 저희 신랑은 현직 은행원뿐만 아니라 이게 항상 수에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시죠? 쌀집 계산기 같은 거 이제 큼직한 거 그런 거를 이제 항상 두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신랑이 생활비를 주로 담당을 이제 합니다. 그래도 딱 바로 동의를 해주셨네요. 근데 신랑이 너무 그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나는 현직이니까 이 컴퓨터 나의 지점 단말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OTP 하나를 새로 발급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가능하지 않느냐. 되게 현실적인 거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던 게 저희가 1년 동안은 주말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저희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신랑이고 저는 지방에서 따로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그냥 뭐 공과금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그죠.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를 비교적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싹수가 노랬으면 안 그쵸? 맡겼겠지만 꼼꼼한 사람인 거를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음. 그럼 월급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통장 쪼개기도 있고 뭐 남편한테 다 이렇게 이체를 하면 관리한 거예요. 뭐 용돈도 필요하고 뭐 하잖아요. 다 이체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모으기 때문에 제가 버는 거 전체를 이름은 신랑 통장이지만 이제 같이 쓰는 통장이죠. 저희 생활비 통장으로 일원화해서 다 이체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저희 한 달에 한 번 매월 21일에 각자 용돈을 받거든요. 35만 원씩. 공평한데? 이제 지금은 공평하게 35씩 받고 그러고 나서는 통장 쪼개기를 합니다. 대출금 갚는 거 어느 정도 저희 퍼센테이지 정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달마다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비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좀 비상금으로 예비비 같은 예비비 느낌의. 같은 걸로 조금의 목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일단은 신랑 통장으로는 다 들어갑니다. 결산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궁금하다. 가계부 쓰세요? 아니면은 써요. 근데 책 이런 건 아니고 그 엑셀에 그냥 저희의 입맛에 맞게 수식을 넣어가지고 양식을 만들었어요. 자기 전에 아무리 졸려도 책상 앞에 무조건 앉아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한다고? 매일! 그래서 각자의 용돈은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용돈 말고 혹시 생활비에서 나간 돈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멘트 정해져 있어요. 워딩도 똑같아. 오늘 돈 쓴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 우리 오늘 뭐 샀잖아. 쓰레기 봉투. 그래 오케이. 그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한 다음에 머니 토크를 밤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은행원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신랑은 좀 은행원 중에서도 굉장히 꼼꼼한 편이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로 가계부를 매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마이너스 통장 요만큼 남았으니까 뭐 요만큼 갚은 걸로는 지금 유동성이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활용을 하자. 만약에 내가 아닌 상대가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으면 또 은근히 난 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편한 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권을 논할 때 무조건 여자가 할 필요는 진짜 전혀 절대 없고 아니에요. 나보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산을 빨리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저축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소득 대비 그렇게 많이 돈 관리가 잘 됐어요? 결혼 후에? 일단 초기 1, 2년 정도는 저희 정말 막 70%를 향해가지고 모았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엔 전셋집을 살았었으니까. 둘째 태는 또 예상치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내 집 마련을 막 연끌을 막 엄청 해서 간 건데 다 아시겠지만 빚에 이렇게 허덕허덕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저축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5만 원 외에는 생활비도 최소화하고 모으는 거에 치중을 했는데 이제 작년은 좀 달랐어요.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아니 이렇게 모으기만 해가지고 언제 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 거예요. 작년에. 내 집 마련 하셔서 그래요. 내가 불렀구만. 내가 불렀구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썼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에는 좀 아끼지 않는 해를 작년에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맞아요. 재정립하는 시기.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에도 어느 정도는 투입할 그 지출이 필요하다 그쵸. 이렇게. 투자해야 그만큼 돌아온다 이런 생각 하에 예를 들어서 저는 크리에이터니까 편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여유 없어, 뭐 돈 없어, 이거 뭐 컴퓨터 새로 바꿀 돈이 어디 있어 이런 대출금 식으로 갚아야 돼. 맨날 이제 저희 밤마다 고정비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숨이 막혀 오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실 쉬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어쨌든 나한테 투자를 해야 이 시간이 다 금인데 나한테 투자를 할 것들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좋은 걸로 막 바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연도 다니고 저는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이제 보통 제가 영상에서 쓸쓸아아라고 하는데 이제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또 돈으로 돌아온다. 그럼 남편이 괜찮다고 해요? 그럼요.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면서 그게 맞춰가는 거야. 맞아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내공도 없는데 막 사고 싶은 거 다 쓰면서도 사실 그거 스트레스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페이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고 맞아. 또 내 집 마련도 했고 했으면 이제는 진짜 쓴 거 대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일들은 또 내가 투자를 하는 거 그죠.
그러면 통장관리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통장에 연계되는 게 카드잖아요. 아, 그쵸. 근데 카드가 솔직히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또 체크카드도 쓰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 궁금해요. 은행원들은. 일단은 아마 이제 채희님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소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드에도 결제일이 있잖아요. 신용카드는. 일단 저희 부부는 결제일을 맞췄습니다. 14일로. 그래 이게 좋다니까. 일단 부부가 같은 날에 결제를 하게 되면 나도 결제일이면 쟤도 결제일이다. 이게 있잖아요. 카드 결제일을 지나치게 되면 신용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신용점수가 쌓이고 쌓여서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다른 금융 업무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카드 까면 밀리면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의의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좀 잘하고 있어요. 12일이나 13일에 이체해놨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아 그럼 카드 결제일 전에 그만큼만 다시 계산해서 채워넣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제일을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제일 하나부터 저희는 어쨌든 전직 은행원, 현직 은행원 부부니까 둘 다 알고 있는 개념을 빼먹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드를 이렇게 통일시키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 사실은 가계부 쓰기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1일 쓴 게 2월 14일에 청구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25일이나 애매한 날짜로 돼 있으면 카드 명세서를 봤을 때 이게 내가 지난달에 쓴 건가? 지지난달에 쓴 건가? 이거를 알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랑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게 사실 전월 실적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전월 실적도 1일부터 말일인데 이거를 은근히 그냥 카드 쓴 기간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은행에 있을 때 항의 되게 많이 받아갔어요. 아가씨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가씨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내가 카드를 썼는데 막 카드 100만 원에 썼는데 왜 나는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 분들이 다들 이 관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결제일로 지정한 그걸로 여러분 진짜 네. 팁이네요. 무조건 전월 실적은 진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카드 결제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전달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전월 실적이 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할인을 얼마 해줄지 뭐 포인트를 얼마 적립해 줄지 이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결제일을 설정해 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필연적으로 지금 대출이 있으실 거고 주담대도 있으실 거고 지금 마통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요새 약간 또 금리도 오른다고 하니까 맞아요. 어떤 식으로 좀 관리 괜찮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19년도 6월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실행을 하진 않았지만 은행원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주담대도 대환 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있는 대출을 신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 거를 대환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A 은행에 내가 대출이 있는데 B 은행에서 새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해서 이게 더 금리 낮은 걸 실행해서 여길 거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대환 대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많이 알고 계신데 주택담보대출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금리 많이 오를 때는 진짜 막 0.5%, 1%만 올라도 이게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요. 이제 주담대도 약간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놓고 이거 빨리 소진내면 또 대출 안 해준다고. 근데 그런데도 있죠. 대환대출 괜찮은 거예요? 그게 연말에 좀 더 심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조금 연초잖아요. 그래서 살짝 여유가 있기도 하고 기존의 주담대가 갖고 있으면 이제 대환 대출 목적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런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내가 승진을 했어 우리 남편이. 그러면 승진을 한 만큼 월급이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포인트가 있다 그럼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금리를 깎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대출 원리금을 따로 안 갚으세요? 이제 원금 상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거를 매달 똑같이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매달 150. 그쵸. 150. 맞아요. 실제 대출 잔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네, 맞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매달 똑같이 내는데 이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는 다른 거예요, 매달. 점점 줄어들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금을 갚아나는 것만큼 총액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자는 이 전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여가지고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예시 든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예를 들어 채희님이 매달 150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매달 똑같으니까 금액을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죠. 응. 계획을 세우기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자금 계획, 그냥 고정비가 들어오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원리금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원금 균등을 저는 선택을 한 이유가 아주 근소한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구조를 보면은 원금 균등 상환은 첫 달에 가장 많이 갚아야 돼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자가 가장 큰 시점이잖아요. 그죠. 대출이 1억이면 1억 전체에 대한 이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갚고 점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일지라도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금리가 변동으로 돼 있는 분들은 올해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당되는 얘기죠. 원금 그죠. 균등 분할 상환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변동 금리든지 고정 금리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금액이 들쭉날쭉이어서 헷갈린다 하시면 은행에서 스케줄표 뽑아달라 할 수 있거든요. 뭐 몇 월에는 얼마 갚아야 되고 몇 월에는 얼마 갚는다. 요거를 뽑아달라고 하셔도 되니까 난 좀 귀찮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 상담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뭐 전직은행원, 현직은행원이어도 무조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다 다녔었거든요. 모르는 은행 가서 제가 이렇게 근데 이게 원금 균등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직원이 눈빛이 조금 이런 거까지 물어본다고? 뭐 이런 눈으로 쳐다봤거든요. 그잖아, 그 미스테리 쇼퍼 뭐 이런 뭐지? 어디서 감시 나오는 본사에서 사람 나왔나? 뭐 이런 느낌을. 은행원이어도 본인이 그냥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달라요. 반드시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유리하다? 요거는 X니까 많이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활비 이런 거 관리하시면서 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나만의 뭐 절약 노하우라든지 관리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산 지키는 걸 엄청 칼같이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진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옷이 갖고 싶어. 그러면 예산을 보고 이번 달에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달에 사고. 그러니까 사는 건 사거든요. 그러니까 쓸쓸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씁니다. 근데 이번 달에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절대 넘지 말자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지연을 시키는 거네요. 네. 사기는 무조건 사요. 예를 들어 저희 신랑은 레고를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 달에 뭐 레고 20, 30짜리를 사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그걸 뭐 땅 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사는 거를 용의는 하되 이 예산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 거를 저희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서로 약속을 하고 부부로서 그거를 서로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칼같이 지키는 그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더 저축도 열심히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도 열심히 갚고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자산은 좀 많이 불어나신 것 같아요? 사실 내 집 마련한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이 집값이 오르는 것도 결국 내 자산이 오르는 그래, 거잖아요. 맞아. 2배가 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역시 재테크에도 다 때가 있다. 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어떤 거를 내가 잡게 될지 모르니까 시드머니를 항상 모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항상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용돈 35만 원을 유지를 해가면서 조금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때가 오면은 또 기회를 뭔가 잡으려고 스탠바이를 늘 이렇게 항상 뭉클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와서 튕겨나가려고 이렇게 공연하시는 거예요. 연기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탕 튕겨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